12세기 어느 물가, 포로 수용소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끼웠는데 기괴하게도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물 위를 타고 뱀처럼 번져나가는 거죠. 네, 심지어 물속으로 떨어진 불씨가 수초를 태우고 물고기들마저 산채로 익혀버렸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죠.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판타지 영화 속 마법사의 공격이나 현대전의 네이팜탄 폭격 같은 걸 떠올리셨다면 놀랍게도 둘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빗나갔죠. 네,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 문헌에 기록된 고대의 석유 무기, 그러니까 맹화유가 실전에서 사용된 아주 실제적인 묘사거든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이 끈적하고 절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흔적을 쫓아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고려의 진짜 국경선을 완전히 다시 그려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자료는 남송시대의 기록인 장목록, 그리고 청나라의 백과사전인 강의자전, 또 여기에 현대 중국의 유전 지리 정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얽힌 문헌들입니다. 사실 이 자료들이 던지는 화두가 지극히 도발적이면서도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고대인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다, 신기하다, 이런 기술사적인 호기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문헌 속에 등장하는 이 압도적인 물리적 자원, 그 위치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 동부에 고려가 존재했다는 이른바 대륙사관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와 마주하게 되거든요. 와,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고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단정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객관적으로 탐구하니까요. 맞습니다. 단지 텍스트로 쓰인 역사는 후대의 번역이나 입맛에 따라 왜곡될 수 있지만 대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둔 천연자원의 위치는 인간이 마음대로 지우거나 옮길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석유 매장지를 역사책 쓴다고 바꿀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는 그 지워지지 않는 대지의 지문을 통해서 옛 기록과 고지도의 진위를 가려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대지의 지문이라 시작부터 가슴이 막 뛰는데요. 자, 수백 년 전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일단 이 미스테리한 물질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맹화유 말이죠. 네, 자료를 보면 남송시대 문헌인 장목록, 그리고 중국 바이두 검색으로도 팩트체크가 되는 강의자전에 맹화유 혹은 맹화석유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등장하더라고요. 맹렬할 맹자를 써서 사나운 불을 일으키는 기름이라니 이름부터가 너무 직관적이고 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떠올려보면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시 남송시대는 북방의 유목민족들, 그러니까 금나라나 몽골의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을 받던 아주 위태로운 시기였거든요. 아, 계속 전쟁을 하던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약이나 이런 화염 무기 같은 요즘으로 치면 비대칭 첨단 무기 개발에 거의 국가의 사활을 걸었던 거죠. 아하, 생존이 걸린 문제였네요. 그렇죠. 장목록에 묘사된 맹화유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물질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돌이 높은 열에 녹아 액체가 된 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돌이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고요? 이거 현대 과학으로 보면 땅속 깊은 곳에 유기물들이 엄청난 지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화되는 그 과정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고대인들이 막 현대적인 지질학 용어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 현상의 메커니즘 자체는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와, 통찰력이 장난 아니네요. 더 놀라운 건 그 통찰력이 바로 무기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맹화유는 사물과 만나면 즉시 불이 붙고 그 열기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오직 진짜 뜨거운 유리 그릇에만 담을 수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유리요? 저는 처음에 이 절을 읽으면서 그냥 폼나게 보이려고 마법 물약처럼 보이려고 유리병을 쓴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이게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사실 정제되지 않은 원유는 부식성이 아주 강하고 휘발성이 엄청 높거든요. 아, 그래서 나무통 같은 데 담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나무에 담으면 스며들거나 부식돼 버리죠. 그렇다고 금속통에 담자니 금속은 열전도율이 높아서 자칫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잖아요. 아, 이동하다가 터지면 아군이 다 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유리가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열에 강하다는 특성을 이미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극도로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는 전용 첨단 패키징으로 유리를 채택한 거죠. 와, 화학적 특성을 완벽히 통제한 거네요? 듣고 보니까 실전 활용법이 더 정확스럽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포로 수용소 화재 사건 있잖아요. 받는다는 게 당시 공격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법이나 악마의 저주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 공포심이 바로 맹화유 전술의 핵심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주방에서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 그거 절대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하듯이 막 사방으로 튀어오르죠. 정확합니다. 원리는 밀도의 차이거든요. 석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무조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불타는 맹화유 위에 물을 끼얹으면 물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그 반동으로 불타는 기름이 수면 위로 사방으로 확 퍼져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당시 수전을 벌이던 군사들은 적의 배에 이 맹화유를 냅다 투척하고 적들이 막 당황해서 강물을 퍼부어서 끄려고 하면 불길이 배 전체로 무섭게 번져나가는 현상을 철저하게 계산했던 거네요. 예, 그걸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악용한 겁니다. 진짜 악랄하면서도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의 참상이나 물속에 불씨가 떨어져서 물고기가 익었다는 게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밀도와 연소의 과학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생생한 전투 다큐멘터리였던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산서성 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석탄을 현토, 즉 검은 흙이라고 부르면서 연료로 엄청 적극적으로 썼다는 기록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맹화유랑 현토, 이 두 가지만 딱 붙여봐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막 활 쏘고 칼만 휘두르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화석 연료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뽑아쓰던 고도의 에너지 문명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와 연료 시스템이 이미 그 시대에 구축되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무기의 치명적인 위력과 고도화된 화력법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 거대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는 그 엄청난 양의 석유를 고대인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냐는 겁니다. 맞아요. 현대의 네이팜탄 같은 무기를 군사적으로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어딘가에 진짜 거대한 유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가장 거대한 지리적 모순이 등장합니다. 네, 본격적인 미스테리의 시작이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속으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세요. 강의자전과 장목록, 이 두 문헌에 똑같이 적혀있는 아주 결정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맹화석유는 고려 동쪽 수천리에서 나온다. 바로 그 한 줄의 기록입니다. 그 한 줄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적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나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익숙한 반도사관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고려의 서경이 평양이고 수도가 개성이며 그 영토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의 동쪽은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망망대해인 동해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헌은 아주 분명하게 고려 동쪽 수천리에서 돌이 녹은 액체, 즉 석유가 솟아난다고 명시를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캤다는 뜻이 돼버리네요. 네. 그런데 심해 유전 시추 기술이나 거대한 해상 플랜트가 없던 12세기에 수심이 그렇게 깊은 동해바다 밑바닥에서 석유를 퍼올려서 유리병에 담아 수송했다? 이건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모순이죠. 아, 듣고 보니 진짜 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당신을 대신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네. 어떤 의심이죠? 옛날 기록들 보면 숫자를 좀 심하게 부풀려서 쓰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막 백발삼천장 이런 식으로요. 아, 과장법이요? 네, 그러니까 수천이라는 표현을 그냥 진짜 엄청나게 멀다 이런 뜻의 시적 허용이나 과장법으로 쓴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동해안 바닷가 어딘가, 예를 들어 포안 앞바다 같은 곳에서 지진이나 지각 변동 때문에 소량의 천연가스나 기름이 찔끔 새어나온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와, 이거 마법의 기름이다 이러면서 뻥튀기 한 건 아닐까요? 역사 기록을 대할 때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건 아주 훌륭한 비판적 태도입니다. 만약 이 문구가 단순한 기행문이나 개인의 시집에 등장했다면 과장법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아, 성격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다시 한번 삼기해보죠. 맹화유는 국가의 존망과 운명을 좌우하는 최첨단 군사무기였습니다. 군수물자의 핵심 재료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 보급선의 위치를 시적 허용으로 낭만적으로 적어놓는 국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하, 그렇네요. 게다가 이건 한 번 쓰고 마는 일회성 마술쇼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대량 채굴해서 전방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수 소모품이었습니다. 하긴 현대군에서 전투기 연료 공급처를 아드키먼 구름 너머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결제 서류에 쓰진 않겠죠. 명확한 지리적 방향과 거리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군사 데이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구를 단순한 과장법으로 무시하기 전에 저 거리와 방향에 실제로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 초대형 유전이 존재하는지를 현대 지질학 및 지리학과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만약 현대의 지질학적 팩트와 고대 문헌의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문헌의 기록을 의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들이밀고 있는 그 지도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 지도가 스마트폰의 위치 오류 같은 거였네요. GPS 핀이 한반도에 잘못 찍혀 있으니까 아무리 검색창에 동쪽 유전을 쳐도 바다 한가운데만 나왔던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자, 그럼 이제 자료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륙사관이라는 새로운 업데이트 패치를 깔고 지도를 다시 로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한반도 중심의 좁은 지도를 잠시 지워주시고요. 중국 대륙 동부와 광활한 만조벌판이 쫙 펼쳐진 거대한 고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네, 우리가 검토 중인 자료들에 따르면 대륙사관이 설정하는 지리적 전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려의 서경, 즉 평양은 현재의 중국 북경, 베이징 일대에 해당하고요. 고려의 중심지인 개경은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탕산, 즉 개평 지역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오, 북경과 탄산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 전제가 100% 역사적 진리라고 확정짓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문헌이 제공하는 이 가설적인 위치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보고 남송과 청나라의 기록이 말하는 맹화유의 출처를 지질학적으로 다시 추적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가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죠. 자, 베이징과 탄산 지역을 고려의 새로운 GPS 핀으로 콕 찍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문헌에 적힌 대로 이 위치에서 동쪽, 지형의 흐름상 만주 쪽을 향하는 동북쪽으로 수천 리를 쭉 이동해보는 겁니다. 네, 나침반을 따라 올라가 보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한 두세 배 정도를 쫙 올라가 보면 세상에 만주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나타나는 도시가 어딘지 당신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현대 지도를 펴보면 정확히 그 벡터의 끝, 방향과 거리의 끝에 만주 하얼빈, 바로 근처에 위치한 도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대경시, 다칭시입니다. 와, 다칭. 한자로는 클대껴에 경사경자를 써서 큰 경사라는 뜻을 가진 곳이잖아요. 당신도 아마 국제뉴스나 경제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이 다칭시 지하에 현재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의 석유를 뿜어내는 다칭유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다칭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아시고 나면 이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소름 돋는지 제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에 인용된 현대 뉴스 기록들을 한번 보시죠. 적 시추를 통해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06년 보도를 보면 이 근처에서 수억 톤 규모의 거대한 신규 유전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억 톤이요. 와. 게다가 2009년 통계를 보면 다칭 유전 단 한 곳이 중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40% 이상을 홀로 감당했어요. 중국 전체 40%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네요. 네, 겨울에는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척박하고 혹한의 땅이지만 그 지하에는 펄펄 끓는 시커먼 황금, 즉 맹화요의 원료가 바다처럼 고여있는 거대한 지질학적 창고인 셈이죠. 잠깐만요. 저 지금 머리가 좀 띵해지는데요. 듣고 계신 당신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한반도 지도에서는 그냥 동해바다 한가운데 펑당 빠져버렸던 고려 동쪽 수천리라는 그 미스테리한 퍼즐 조각을 대륙사관이라는 새 판에 올려놓았더니 중국 최대의 다칭 유전이라는 현대 지질학의 팩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소름 돋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네, 딱 들어맞죠. 이건 그냥 우와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고려가 이 다칭 유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거기서 대규모로 석유를 끌어다 무기로 썼다면 이건 지정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하는 이 탐구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당시 맹화유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상 오늘날의 핵무기나 글로벌 석유 패권에 비견될 수 있거든요. 고대의 핵무기나 다름없었군요. 만약 고려의 영토와 군사적 영향력이 다칭 유전 일대까지 뻗어 있었거나 최소한 그곳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캐내서 군사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고려는 단순히 반도에 갇혀서 방어만 하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중동과도 같은 거대한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던 초강대국이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거죠. 아, 고대의 중동국다라니 완전히 역사를 보는 프레임이 뒤집히네요. 그 압도적인 자원과 비대칭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북방 유목 제국들, 몽골이나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그토록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다는 논리적 연결도 한 번에 쫙 가능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고려 동쪽 수천리에서 맹화석유가 난다는 남송의 장목록과 18세기 청나라 강의자전에 일관된 기록은 결코 판타지나 과장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한 팩트였네요. 네, 그것은 당시의 지정학적, 지질학적 현실을 매우 건조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군사 데이터였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오늘 자료의 시각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텍스트의 해석을 넘어섭니다. 다칭 유전이라는 물리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대자연의 증거를 통해서 고려의 중심지가 대륙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셈이거든요. 아, 진짜 명언이네요. 인간은 역사책을 수정하고 숨길 수 있지만 땅속의 석유는 천년이 지나도 자기 자리를 옮기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12세기의 병사가 뜨거운 유리병에 담아서 던지던 그 끈적한 불꽃의 기록과 21세기 현대 만주벌판을 가득 채운 그 거대한 석유 시추 탑들이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완벽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짜릿한 연결이죠. 네, 무심코 넘겼던 옛 문헌의 짧은 한 줄이 수천 킬로미터 밖의 지질학적 팩트와 딱 맞물려 터질 때 이 엄청난 카타르시스. 이게 바로 역사 탐구의 진짜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머릿속에 각인해뒀던 고정된 지도의 프레임, 그걸 벗어나는 순간 전혀 이해되지 않던 역사의 미스터리들이 과학과 지리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만나서 이렇게 명쾌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에요. 역사를 그냥 문맥이나 활자로만 읽는 것을 넘어서 자원과 지리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비판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진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비판적 사고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모두가 이 지도가 정답이다라고 할 때 그런데 왜 이 무기 재료의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킬까?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힘, 그리고 속일 수 없는 물리적인 단서를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그 집요함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지도의 핀을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과거의 크기와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표편화된 문헌의 기록이 굳건한 대지의 현실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맹화유의 뜨거운 열기를 조금 식히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고대인들이 이미 그 옛날 만주벌판 지하에 거대한 흙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의 화염 무기로 활용할 만큼의 엄청난 기술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거대한 문명의 스케일이 훗날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으로 우겨 넣어지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영 잃어버렸거나 지도 밖으로 쫓아내버린 또 다른 압도적인 기술과 자원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저 흙먼지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정말 만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번에 당신이 아주 익숙한 역사 지도를 보게 되신다면 그 굵은 국경선 너머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진짜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